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차 핵담판 시기로 1월에서 2월을 언급했고 회담 장소로는 3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서두를 것이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 또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구속 1년여 만인 오늘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JTBC 신년 토론회에서는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경제 위기가 맞는지 부풀려진 위기인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여객열차가 마주오던 화물열차 낙하물에 부딪히면서 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강한 폭풍이 몰아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한 겁니다. 네,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 모두 이렇게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관계 교착 국면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비핵화 협상 속도 조절론을 다시 한번 강조도 했습니다. 1월 3일 목요일 아침엔 첫 소식으로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과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미 정상이 함께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중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지난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시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일부 비판에 맞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강조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서두를 게 없다고 함에 따라 양국의 기싸움이 길어질 경우 2차 회담의 시간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전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했죠.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제 조건과 대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후속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현재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놓고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북측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 폐쇄로 인한 피해 보상을 거론하지 않고 우리 측 자산의 몰수 조치를 풀어주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줄을 이뤘다고 한 참석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선 유엔 제재가 금지한 벌크 캐시, 뭉칫돈을 받지 않고 일단 재개하자는 거란 풀이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현물로 주거나 개인이 관광비를 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등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가 제재 저촉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민간인 사찰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겁니다.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부정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 전 수석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과 이후 검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그해 12월 구속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또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오늘로 구속 기한이 끝나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날 때마다 연장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추가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1심 선고 공판 때도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변론이 끝난 뒤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 당시엔 건강이 안 좋다며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넉 달 만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초에 재판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은 뒷번호는 모르겠다며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뿐인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있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도 거래가 없는 계산서를 만들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변론이 끝난 뒤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청석에 있던 맹영규 전 장관, 이재호 전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자신의 남편이라는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의 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재판 출석을 앞서 거부를 한 번 했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순자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매가 심한 남편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우는 건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횡설수설을 하거나 앞뒤도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며 재판의 공정성도 의심했습니다. 재판장도 어떤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광주는 취해 법권적인 존재가 아닌가. 전두환 씨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거짓이라고 비난해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승에 가까운 망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일삼는 괴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도 어불성설은 그만하고 속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정의당도 자기 최면도 이만하면 병이라고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침묵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덴마크 주요 섬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객 열차가 화물 열차 낙하물에 부딪힌 건데요.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폭풍이 몰아치면서 강풍이 불었는데 이게 사고의 원인인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덴마크 질란드 섬과 휜섬을 연결하는 그레이트 벨트 다리 위에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승객 131명을 태우고 수도 코펜하겐을 향해 달리던 열차는 마주오던 화물 열차에서 떨어진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칼스버그 맥주를 싣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 열차는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악천후 때문에 화물 열차에서 방수포가 떨어져 날아오자 여객 열차가 급정거한 것으로 조사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알프리다로 명명된 폭풍의 영향으로 스칸디나비아 지역 여러 도로와 다리가 폐쇄됐고 스웨덴에서만 1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철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덴마크에서 30년 만에 가장 큰 사고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레이트 벨트 다리의 도로는 통행이 재개됐지만 철도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거래를 한 뉴욕 증시 마감 소식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뉴욕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변수들을 봐야 하는지 뉴욕타임스가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새해 들어 거래 첫날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 관련 긴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에 비해 0.08% 상승한 23,346.2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또한 각각 0.13%, 0.46% 오르면서 장 첫날을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장을 주도한 가운데 소폭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뉴욕 증시의 관전 포인트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연준은 올해 2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한 차례 이하에 그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또한 주요 변수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이 그의 손과 입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 앞서 중국과의 협상은 잘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증시에 작은 흠집이 있었지만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는 흐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유로존 경제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의 엔진격인 IT 주식들이 다시 힘을 낼 것인지도 변수입니다. 아이폰 매출 감소에 직면한 애플,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페이스북 등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30분가량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향후 비핵화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갖고 이달 중순이나 하순쯤 다시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본 뒤 김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길이 83.3m, 탑승 인원 50명의 안창호함은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20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결국 보합세로 마감은 됐지만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하면서 변동성을 보인 건 지금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해 처음으로 장이 시작된 어제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01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전체의 지난해 판매 실적이 1년 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823만여 대 차량이 팔렸는데요. 현대 기아자동차의 판매만 늘고 나머지 3곳은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올해 시장 환경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업체마다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4대 그룹 총수들이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 신년회에서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에 투자해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 단체 관광을 갔던 30대 한국인 여행객이 발을 헛디뎌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골절상과 뇌출혈 등을 일으켜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인천을 떠나 일본 삿포로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기내 압력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겼고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공포에 떨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접근할 즈음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경고등이 떴고 매뉴얼대로 조치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옥계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없었고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2층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3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뮤지컬 배우 손승헌 씨 구속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됐습니다. 독립운동가 조소왕이 독립운동과 건국방침을 북한문 혼용으로 직접 적은 문서입니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후에 어떤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접근할 수 없었던 용산 미군기지 안의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보는 투어, 올해 첫 해분 신청을 오늘과 내일 용산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올해는 3월까지 8번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조사를 받는 건데요. 검찰은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굴뚝 농성을 3년에 걸쳐서 이어가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오늘 4번째로 사측과 만납니다. 지난해 말 3번의 노사교섭에서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김세권 대표는 첫 교섭부터 파인텍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한 직원이 자신을 상습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이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정보 알려드립니다. 출근길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포근한 서풍이 유입되고 대부분 지역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당분간 평균 이맘때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충북에서 일평균 나쁨 단계에 나타나겠고 또 경기와 강원 영서, 세종, 전북 등지에서 오전 중 농도가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계속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어서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여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구 5도, 광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영상권이지만 평양 지역은 최고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겠습니다. 제주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얼마 전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요리사로 일하면서 음반을 내려 했던 꿈 많은 청년의 삶을 앗아간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할 궁리만 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가해자들의 대화를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량은 곧이어 오토바이 한 대를 받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지난달 10일 새벽 5시쯤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인근 도로에서 음주 사고로 24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 29살 한모 씨와 동승자 2명은 사고 뒤에도 이 씨를 방치했고 이 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2번이나 더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있었을 수 있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 분질러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 보면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요리사로 일하며 음반 발매를 준비하던 이 씨는 밤새 음악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네. 예. 그렇게 잠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줄여가면서 잘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음반 사진은 영정 사진이 돼버렸고 음원은 유작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운전자 한 씨를 구속했고 동승자 김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틀 전인 새해 첫날 4살 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를 새벽 3시부터 4시간 동안 가장 추울 시간에 화장실에 혼자 가두어놨다는 건데 경찰은 아이 얼굴에 있는 멍자국으로 볼 때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딸이 새벽 3시쯤 자다가 소변을 봤다고 해서 화가 났고 화장실에 데려가 벌을 서게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아침 7시쯤 화장실에 쓰러진 딸을 발견해 방으로 옮겼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일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소방구조대 출동 당시 아이는 안방 바닥에 뉘어져 있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부검한 결과 얼굴과 머리 쪽에 심한 피멍이 발견됐다면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2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부턴 아이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아이 아버지 역시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졸업을 빌미로 기부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성균관대 A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 폭언을 합니다. 왜 안 받았냐고, 이 X야. 내가 전화하고 바로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학생은 연거푸 사과를 하지만 욕설은 계속됩니다. 야, 이 제가 뭐야, 이 X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 이 교수가 기부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돈이 될 만한 기업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기부금 형식으로 끌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얼마를 회사에서 연구소로 기록을 작성시켜라. 기부금 형태로. 너 어디 가서 영업해와. 그거 안 하는 건데 결혼 못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교수나 학생이 직접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도 해당 교수의 감사를 하고 학교 측에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수는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했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경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과도한 경제 위기 부풀리기다. 이 같은 입장입니다. 새해를 맞아 어젯밤에 진행된 JTBC 신년 토론회에서도 경제 위기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암울하다, 다른 쪽에서는 오염된 뉴스다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 서준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패널들의 의견은 토론의 첫 주제인 경제 위기론에서부터 크게 엇갈렸습니다. 실물 경제로 보면 도소매 음식점 소비가 좀 줄고 있고 또 건설 투자도 줄고 있고 주는 정도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만 보면은 뭐 생산, 투자, 고용 모든 게 다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분명히 하락세에 있고 실물 경제는 암울하다. 최근에 한국 경제의 현실을 70년대의 어떤 두 차례의 어떤 석유 파동이나 또는 97년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의미의 경제의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의미의 좁은 의미의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위기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고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경제 위기를 부각시키는 뉴스들이 오염됐다고 표현하자 토론 분위기는 격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 동맹 또는 이해 동맹, 이익 동맹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똑같은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봐요. 거의 모든 경제 뉴스들이 중립적이거나 또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이해관계가 오염되어 있는 경제 뉴스라고 저는 봐요. 민생지수가 나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위기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보수 대기업이나 또는 기득권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는 줄 알았더니 전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계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어떤 기대와 달랐던 부분들은 소통하고 반영하고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반 만에 어떤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기조가 실패다. 특히 그 실패의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에 있다. 기승전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가는 것은 아직도 성급하다. 이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이 시도를 전부 지금 좌파 정책으로 몰고.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지만 좋아진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용직이 늘어난다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든지. 신 교수는 여전히 투자 활성화 정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또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을 활성화해서 SOC를 조기 착공하고 민자의 그 참여를 이것은 제가 너무 70년대부터 봐왔던 방법이라서 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것들을 돌려받게 하는 것이다. 원래 경제정책 방향이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 4개의 요소가 있고요. 그것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정경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시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지난 2년간에 그동안의 온 추세보다도 너무 많은 인상률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감당 능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다. 사업자 중심으로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정부가 주는 어떤 그런 혜택에서 전부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이 최저임금이 무슨 경제 논리로 정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그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문명적 조건에 맞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액수가 얼마쯤일까?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논란인 주휴수당 관련 유 작가는 주휴수당 제도를 아예 없앨 것을 제안했고 주휴제도를 없애고 주휴수당 제도를 그다음에 그 없애는 만큼 하려면 한 16% 더 인상해야 돼요. 김 위원장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오직 최저임금 그 부담 때문이라는 요인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심지어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형태로 개정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혼란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JTBC 서준석입니다. 경제 비상사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1993년이죠.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단 한 차례 발동된 적이 있는 헌법상 국가 긴급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해 첫 공식 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주요 수당이 산입된 최저임금 관련 시행안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입법 조치입니다. 헌법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처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명령권을 발동했던 게 민주화 이후 유일한 전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경제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생 경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경제 불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주유수당이 산입된 것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는데 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1980년대 후반에 제정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제 93년 YS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했을 때 한번 발동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한 국가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 뭐 천재지변이라든가요, 내후 외환에 있을 때 일단 국회를 통해서 입법부가 가동이 안 될 때 대통령이 급박하게 이 명령을 통해서 그 법의 실행 혹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가령 1993년에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서 금융실명제를 이제 실시를 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떤 주장이냐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이 최저임금 이 개편안 이 시행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일단 이게 한국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시행을 멈추고 나아가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주유수당을 폐지하는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바로 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카드를 야당에서 꺼내들게 된 겁니다. 네, 앞서 어젯밤 JTBC 토론회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말미에 보면 유시민 작가가 주유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받은편에 있었던 신세동 교수 그 의견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의견은 같았지만 서로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의 문제는 계산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번 대법원 판결도 있고 주유수당을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고 최저임금을 굉장히 강하고 임팩트 있게 뽑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이 주유수당을 폐지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거의 한 20%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주유수당 폐지 문제는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1년 반, 2년 전, 2년 전에 이 주유수당을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그때 당시에 이 최저임금을 결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던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요. 이 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령 1993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한 것이었었고요. 그게 원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문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현 시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유수당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아마 주유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좀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알게 명확하게 가려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젯밤 JTBC 토론에서 가장 큰 공방이 펼쳐졌던 부분 역시 경제 위기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일단은 정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기,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문제는 위기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맞은편에 왔었던 이제 신세동 교수가 뭐 다양한 뭐 얘기를 했었죠. 뭐 경기 동행지수도 얘기했고 뭐 거기에 약간 좀 바라본 시각은 다르지만은 뭐 상가 공실이라든가 지하철 광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거 외에도 실은 설비 투자의 감소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 저하라든가 제조업의 위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위기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위기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은 실은 이제 수출 분야거든요. 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올 한해도 수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6천억 달러가 넘는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위기냐? 현재는 부진 정도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위기다 아니다 싸울 그럴 대목이 아니라 위기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야 아니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로 빠지지 않게 지금 힘을 합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펼쳤었으면 더 좋았을 걸. 건전한 방향이 됐을 것 같은데 어제 토론에서는 뭐 좁은 의미에서 위기가 아니다. 네. 이게 이렇게 지표가 나쁜데 위기 아니냐. 이런 공방으로 가서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경제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보지 않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상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걸 뭐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무조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니까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는 의기는 아직 위기는 아니고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니까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말라. 이런 공방인데 뭐 방금 앵커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자칫 위기에 빠질 수가 있으니 어서 빨리 대처하자. 우리 힘을 합치자.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굉장히 좋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생 그리고 경제 활력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생, 경제 활력이었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없었고요. 어제 이 신년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대기업 총수까지 다 모으고 했었는데 일자리에 있어서의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고 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급을 하고 정부도 여기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보면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이제 대기업에게 러브콜의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은 아마 대기업들이 받게 됐는데 과연 정부와 청와대가 원하는 만큼 이제 투자를 하게 될지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성주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속도 조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궤도 수정은 아니고 속도 조절도 아니다라는 이제 청와대의 입장은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핵심은 뭐 민생, 공정, 뭐 혁신, 공정 같이 나왔지만 역시 경제였었고요. 경제 중에서도 아마도 대기업까지 함께 이 라운드에 오르는 투자를 통한 조금은 성장 지향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속내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올해 활력을 띠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의 마찬가지 마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변수, 뭐 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꼽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수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8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출. 그다음에 뭐 23개월, 24개월 연속 나왔던 무역 수지 흑자였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어찌 됐건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왔단 말이죠. 근데 당장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출 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올 한 해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칫 1월부터 3월에 수출 지표가 꺾인다든가 그것도 큰 폭으로 꺾이게 될 경우엔 우리가 이제 작년에서는 위기다 악이다 이런 공방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굉장히 좀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수출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를 많은 국민들이 추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급한 상황의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박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유족의 뜻에 따라 임세원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의료진이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중단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고인이 강조해왔던 자살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생전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했습니다. 겸손하고 환자들한테는 공감하고 최고의 치료를 하려고 애써왔고요. 자살이 발생하는 것을 임상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워했고. 빈소엔 12년간 치료받았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자상하고 환자한테 진짜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너무너무 챙겨주셔요. 생전 고인의 헌신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엔 추모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선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숨지게 한 박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씨는 살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있었던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의 일부 출제진이 출제 기간 동안 외출을 한 사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서였고 평가원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건 별도의 보안 요원이 따라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외출을 한 한 출제진이 보안 요원의 동행을 거부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임용시험 출제위원인 충남지역대학의 교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합숙 기간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외출했습니다. 새벽 6시쯤 합숙 장소에서 약 240km 떨어진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출제 도중에 외출할 땐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순간에 보안 요원이 함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A씨는 보안 요원이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려 하자 거부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료실까지 동행하는 거는 거부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의사와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다. 원칙적으로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A 교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 들어오지 말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복귀해서 퇴소를 하겠다.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혼자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JTBC 취재진을 만난 A 교수는 보안 요원의 동행을 막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진료를 봐야 되니 이 부분에서는 문 앞에 계시고 보호자도 아닌 입장에서 옆에서 개인적인 변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시험 출제를 퇴소를 할 테니까. 다만 A 교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원 측에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입소를 안 할 수는 없느냐 그 질문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을 섭외할 수 있으면 다른 분을 섭외하시라고. 평가원 측이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제위원에 포함시켰다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A 교수의 입장을 들은 뒤 평가원 측에 거듭 문제가 없었는지 물었지만 평가원 측은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자신의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외출한 사람이 추가로 또 파악도 됐습니다. 합숙 장소인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서 공개 강의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B씨도 이번 임용시험의 출제위원이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B 교수도 다른 위원들과 함께 합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4일엔 출제 업무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자신의 교수 채용 면접을 위해 외출한 겁니다. 합숙 장소였던 강원도 모처에서 면접 장소인 부산의 한 대학까지는 약 400km, 차로 5시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B 교수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학생들도 참관하는 공개 강의와 면접을 했습니다. 또 B 교수는 종이 한 장도 들고 나가기 어렵다는 합숙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공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출제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외출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채용 면접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입니다. 출제 책임자가 관리팀에 문의해보니 아침 일찍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출제위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평가원 측은 비 교수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내용을 모두 확인했고 보안 요원이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는 비 교수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C씨 역시 자신의 교수 임용을 위해 15시간가량 외출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 임용시험의 문제는 이 출제진의 외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전 10시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전날 밤부터 합격자 정보가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등수까지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임용시험을 둘러싼 논란 또 한 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엔 전국적으로 42,9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차 합격자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제밤부터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합격자 여부를 확인했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육청 합격자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수험번호를 입력한 뒤 웹페이지 소스 확인을 누르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소스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그동안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등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등수까지 해서 지금 다 나와가지고. 전국 17개 교육청 합격자 발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통합관리합니다. 그쪽 기능 개선하면서 그 부분을 고치다가 그 부분을 미처 못 막았어요. 계속해서 이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교육학술정보원은 어제 오전 11시 뒤늦게 소스 보기를 막았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최근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서 일본 측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비춘 우리 광개토 대왕함의 모습입니다. 전 후방 추정 레이더를 확대해봐도 레이더 방향은 초계기 쪽이 아닙니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 조준당했다는 자막이 뜰 때는 당연히 들려야 할 경고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오히려 초계기가 너무 낮게 날아 우리 해군 함정을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TV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춘 건 위험한 행위고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도 당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던 국방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고위 당국자가 나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저공 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다른 특별감찰반원을 먼저 불러서 조사했는데 민간인 사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의 첩보를 수집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불러 이런 주장이 맞는지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특감반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특감반원에게서 청와대 근무한 동안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늘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했다는 경력 때문에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임을 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고발 부분과 상관없이 김 수사관이 폭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 등이 압박을 했다며 당사자의 실명을 밝히면서 폭로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재부는 협의를 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어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2017년 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우선 지목한 당사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입니다. 실무진의 국가 채무 비율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목표치까지 제시했다는 겁니다. 부총리님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 실무진의 설득에 김 부총리는 결국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나서 재차 압력을 가했다는 게 신 씨의 주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청와대 보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보도자료 배포를 보류할 수 있느냐고 한 것일 뿐 취소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도 당시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와 토론을 거쳤을 뿐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신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청와대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 신재민 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이라며 5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쇼잉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보여집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진상조사를 위해 5개 상임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당장 상임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지시는 기획재정위에,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선 환노위 등 사안별로 상임위를 나눠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특히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의혹에 대해 전 정권의 치적을 깎아내리려 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시도한 것은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은 재정 통계 조작이며 세금 농단을 넘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어렵고 검찰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검 요구에 더 이상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주길 바란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대체 해결된 게 뭐냐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문은 닫고 놀이학교나 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는 꼼수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원화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은 이렇게 오래돼 빛이 발했습니다. 이곳 학부모들은 바로 옆 이 어학원으로 아이들을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유치원과 어학원을 함께 운영해온 원장이 유치원을 접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어디 딴 데 보낼 데도 없는 거고, 네, 여기 유치원이 없어요. 어학원이나 놀이학교로 전환하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고 관리 감독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폐원을 꼼수라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앞입니다. 이곳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인데요. 바로 이 통지문 때문입니다. 앞으로 반을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원 통보는 안 하지만 스스로 나가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유치원을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이미 뭐 다른 유치원 자리는 다 찾고. 이런 편법 회원은 정부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아 교육부 현장지원단의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유치원을 못 다니게 된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잘 옮기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어디서요? 왜요? 이제 정말 그만 힘들고 싶어요. 2개월 후 취재진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해결 방안은 나왔을까? 저희도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으려고 하죠. 설립자가 요지부동인 상황이니까.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 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4곳의 유치원을 안내했습니다. 데다가 찾아서 그곳으로 보내기에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보내면 안 보냈지 그냥 대로변 바로 옆에 있고 좀 애들이 다닐 때 좀 위험하고 그리고 건물도 좀 많이 노후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대기가 지금 아주 많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망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한시면 끝나는 데인데 저희 같은 맞벌이 남자들이 그냥 꼼짝 말하거든요. 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좀 줄긴 해도 여전히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공급보다 수요가 그래도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망은 일단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주택 물량은 47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6만 3천 가구가 서울 지역 물량이고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주택금융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 신규 주택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도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둔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달리 지방 주택 시장은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송현동 현대제철 인근 도로에서 15톤 덤프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크게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경위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주요 국립공원들도 지금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도 폐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미스소니언 협회는 성명을 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문을 닫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 일대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등 19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이 폐쇄된 것입니다. 국립동물원의 경우 현장 관람뿐 아니라 동물의 실시간 모습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단됐습니다. 네, 끝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겨냥해서 중국과 대만 간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연설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지만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대만 문제는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돼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침 강추위, 낮부터 풀려, 그리고 중부 미세먼지인데요.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부터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고 당분간 평년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일평균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요즘 추위가 무척 강했죠. 걸어 다니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다. 도저히 찬물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수영 말고 다른 운동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많이 안 추워서 날이 풀린 줄 알았는데 내가 적응한 거였다며 이제 한파가 익숙해진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실제로 추위가 한풀 꺾이는데요. 다만 겨울은 겨울인 만큼 옷차림 계속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이틀 전인 새해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죠. 30분가량 이어진 신년사에서 38차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북한학 박사인 고수석 JTBC 전문위원과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한 주민들이 1년 내내 책상에 놔두고 쳐다보면서 실행할 생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지도자들이 말하는 신년사에 비해서는 의미와 그 특징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년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절대 권력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노동당, 내각, 조선인민군, 주민들에게 1년 동안 이행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그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회성 연설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모든 기구들이 2019년 동안 추진, 시행할 과제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딴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여기서 갖는 여러 가지의 신년사 의미는 어느 그 지도자들이 가진 신년사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신년사를 암송하기도 합니다. 올해 신년사 같은 경우는 12,000자 정도 되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그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은 큰 부담 없이 암송한다고 합니다. 30분가량의 연설문을 외울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양은 암기도 뭐 어렵게 할 뿐더러 그리고 신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미 몸에 체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이런 부분에서는 낯설지 않기 때문에 암송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북한 경제에 활력이 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가운데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확대 발전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봐서는 지난해는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3차례 이걸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됐고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 달러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 개성공단이 1억 달러, 금강산 관광 5천만 달러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체 뭐 1억 5천만 달러 정도. 그 정도의 수입이라면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경제 회복하는데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는 남북 관계에서는 경협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제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 두 개의 사업들이 유엔 대북 제재에 걸린다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이나 유엔에 설득하라는 예외 조항으로 설득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노동자 임금, 개성공단의 노동자 임금을 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주는 방안,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개인이 돈을 내서 가는 방안. 뭐 이렇게 된다면 유엔 제재에 큰 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보십니까? 정부는 사실 그런 문제에
가지고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현물 대신 현금 대신 현물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북한은 현금을 위해서 두 곳의 그 경협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현물을 받는 부분은 그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현재라서 본다면은 이런 대북 제재가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 현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현물을 현금 대신 받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방적 패소를 한 데 따른 피해 보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몰수된 자산을 풀어주는 것, 이것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크 캐시라고 하잖아요. 뭉칫돈을 받지 않고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의 방북이 지금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미국인의 관광이 지금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광객을 보내는 문제는 크게 법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네. 개인이 가는 문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미국인들의 관광이 금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관광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조금은 외교 문제라든가 제재 문제에 또 위반이 되는 것 떠나가지고 전체 제재 문제에서 그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방북, 관광이 허용된 이후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력 생산인 것 같아요. 현재 북한의 전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명 지도자 모두 전력 문제에 고민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평양 시내에 보면은 지난 연말에 보면 유경 호텔에 10만 개 LED가 보여서 북한의 평양 야경이 발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LED는 전력 소모가 적은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갑자기 발전 용량이 늘거나 전기 시설이 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전기 소모가 적은 LED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전력이 많이 공급돼서는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발전용에 는 건 아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석탄 생산도 강조를 했잖아요. 북한에게 있어서 석탄이라고 하는 주요 수출 효자 품목인데 이 부분이 지금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의 40%가 석탄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대북 제재에 막히면서 지금 석탄에 지금 수출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석탄이 주 원료인데요. 그래서 전기가 조금은 과거보다는 석탄의 국내 공급이 늘기 때문에 전기가 좀 많이 생산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지금 석탄을 통해서 쌓이는 석탄을 통해서 이런 주체 처리나 탄소 하나 공업을 해가지고 북한이 작년부터 내세우는 부분입니다만은 석탄을 통해서 석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자력갱생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쨌든 간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 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이 더 가중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은 2020년이면 미국이 대선이 있고요. 한국은 총선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대북 제재 부분을 완화시키지 않으면은 2020년은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그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년사에서 많은 얘기를 던진 것은 올해 승부를 걸겠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수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한 겁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과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미 정상이 함께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중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지난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시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일부 비판에 맞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강조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서두를 게 없다고 함에 따라 양국의 기싸움이 길어질 경우 2차 회담의 시간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도쿄 시부야에서 새해 첫날인 이틀 전 새벽에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의 용의자가 옴 진리교 교주와 주요 인물들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옴 진리교에 대한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경차 한 대가 앞부분이 부서진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21살 구사캅의 가지이로는 새해 첫날 0시 10분쯤 새맞이 인파로 북적이던 도쿄 시부야 번화가를 이 차량으로 돌진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오가던 사람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140m를 질주하는 동안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9살 대학생 1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일본 언론은 구사카베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옴 진리교 사형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사카베는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자신의 행동을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한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옴 진리교 문제를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밝힌 겁니다. 경찰은 구사카베가 범행에 사용한 차를 등 위로 불태워 대량 인명살상을 노렸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구사카베가 실제 옴 진리교나 후속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구사카베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아파트에 차량이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아파트로 돌진한 차량이 가스관을 터뜨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운전자인 7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아파트 주민 80여 명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체 왜 차가 아파트로 달려든 건지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한 주택가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까맣게 탄 건물에서 잔불을 끄고 있는데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소방 호스를 잡고 있습니다. 집 10여 채가 전소되는 큰 불이었지만 모두가 도와 신속히 불을 끈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인간띠가 만들어졌는데요. 종교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모든 여성이 힌두 사원에 출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힌두 사원은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어깨를 맞대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케랄라주 북부부터 남부까지 이어진 인간띠는 그 길이가 무려 620km에 달하는데요.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은 단지 기도할 권리를 넘어서서 인도 내 뿌리 깊은 성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벌건 모래가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현지 시간 1일 호주 남동부에 불어닥친 모래폭풍인데요. 강풍을 동반한 흙먼지가 약 400km에 걸친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예정돼 있던 행사들은 전면 취소됐는데요.
최근 호주에선 폭염으로 인해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모래 폭풍이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키프로스 해변에선 구불구불 환상적인 용오름이 포착됐습니다. 거대한 바람의 소용돌이가 통로처럼 하늘과 바다를 잇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꼭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 같다고 해서 용오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직접 용오름을 본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자연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복값을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 교복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였습니다. 지난 2014년에 교복 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한 건데요. 정부는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는 교복을 좀 더 싸게 구입해보자는 취지로 201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학교 자체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가운데 입찰을 통해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유명 브랜드 교복 업체 3곳이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자 하나 같은 것들이 6, 7만 원 막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공동구매를 해도. 교복이라는 것 자체가.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은 2016년 청주 지역 중고등학교 27곳 가운데 20곳을 따냈습니다. 겨울과 여름 교복 한 벌씩의 가격은 2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중소업체가 따낸 나머지 7곳의 평균 가격보다 5만 원가량 비쌉니다. 이들은 각 학교가 정해놓은 교복값에 상한 가격에 근접하게 입찰가를 맞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생긴 이후로 담합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적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업체 3곳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오늘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또 민간인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구속기한이 끝났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부정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 전 수석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과 이후 검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그해 12월 구속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또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오늘로 구속 기한이 끝나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날 때마다 연장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추가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다른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첫 재판에 직접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대응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 당시엔 건강이 안 좋다며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넉 달 만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초에 재판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은 뒷번호는 모르겠다며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뿐인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있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도 거래가 없는 계산서를 만들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변론이 끝난 뒤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청석에 있던 맹형규 전 장관, 이재호 전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와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가 맞서면 누가 이길까요? 한 번쯤 상상할 법한 대결인데 실제로 두 선수가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세리나는 워밍업만 하다 끝났다고 했고 페더러는 세리나의 서브를 받을 때 떨렸다고 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세리나 윌리엄스는 로저 페더러의 공을 받을 때면 라켓을 더 세게 휘둘렀습니다. 코트 구석으로 몰아세워도 페더러는 기어코 공을 받아냅니다. 세리나는 너무 의욕을 부리다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긴 랠리가 이어지면 관중석에선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봐주는 건 없습니다. 파트너 티아포가 페더러의 공에 맞자 웃으며 눈을 흘기는 세리나. 곧바로 반대 상황이 나왔습니다. 티아포의 샷에 페더러도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만 20번 우승한 페더러. 메이저 대회에서 23번 정상에 선 세리나. 자선 경기에서 같이 복식조를 이루기도 하고 시상대에선 남녀 챔피언으로 여러 번 만났지만 둘이 네트 너머 적으로 맞선 건 처음입니다. 누가 이길까 궁금했던 세기의 대결. 승자는 페더러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터뷰에선 웃음이 넘쳤습니다. I'm kind of sad it's over, you know. I was just warming up. 46분 만에 끝난 대결이 아쉽다고 한 세리나를 페더러가 위로했습니다. Well, I was nervous returning because you just can't read it. You don't see until the very. I can't read yours either. 세리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경기였다고 말했고 페더러는 소셜미디어에 세리나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강하게 때려야 성공할 수 있는 배구에서 스파이크는 시속 100km가 넘는데 이를 받아내는 선수들은 정말 온몸을 던집니다. 예기치 않게 얼굴에 맞는 경우도 속출하는데요. 프로배구에선 이럴 때마다 네트 너머로 달려가서 따뜻하게 위로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두성 기자입니다. 배구에서 가장 난처한 장면들입니다.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른 공을 피하지 못하고 얻어맞는 선수들. 코트에서 나뒹굴기도 하고 또 심할 땐 코피까지 터집니다. 때린 선수도 맞은 선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때론 훈훈한 장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KB 손보 펠리페가 강하게 때린 공은 OK저축은행 손주영을 쓰러뜨렸습니다. 곧바로 네트를 가로지른 펠리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려주자 아파하던 손주영이 웃음을 짓습니다. 네트를 두고 맞붙는 배구에서 센터라인은 넘어선 안 되는 금단의 선. 그러나 요즘 상대 선수를 맞추면 선을 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타이스도 상대 선수를 마치고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현대캐피탈 파다르는 한 경기에 2번이나 네트를 넘었습니다.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선수를 걱정해주며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고 또 사과도 건넵니다. 이겨야 사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차가운 겨울 코트엔 뜨거운 환호 못지않게 따뜻한 위로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우리나라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올해 첫 투어 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시드를 받고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세계 랭킹 25위의 정현은 어제 인도에서 열린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타타 오픈 대회 2회전에서 랭킹 95위인 에리네스트 걸비스에게 세트 스코어 0대2로 졌습니다. 정현은 1세트에서 게임 스코어 5대1까지 앞섰지만 이후 걸비스 선수의 서브 위력이 살아나면서 흔들렸습니다. 정현은 오는 7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투어 ASB 클래식에 출전하고 이후 14일 호주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현대건설이 어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시즌 2승째를 거뒀습니다.
개막 후 11연패를 하다가 지난달 첫 승을 거둔 현대건설은 5연패 끝에 다시 두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외국인 선수 마야는 혼자 33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가 3점슛 14개를 성공시키며 서울 삼성을 상대로 6연승을 거뒀습니다. 인삼공사는 어제 저녁 잠실에서 열린 경기에서 삼성을 94대 85로 눌렀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한 인삼공사는 어제 승리로 단독 4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포근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당분간 평균 이맘때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일평균 나쁨 단계에 나타나겠고 경기와 강원 영서, 세종, 전북 등지에서 오전 중 일시적으로 농도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계속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도 없어서 계속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도, 청주 3도, 대구는 5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영상권이지만 평양 지역은 최고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겠습니다. 제주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차 핵 담판 시기로 1월에서 2월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서두를 것이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민간인 사찰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1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구속기한이 만료됐고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특감반원들을 조사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굴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파인텍의 노사 교섭이 오늘 4번째로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3번의 만남에서는 사측이 모기업 스타플렉스로의 직접 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